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7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교과서 페이지 22에서 31 동양윤리 접근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던 연기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되새겨 보고서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을 이루고 이게 겨울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갖고 마무리하는 부분이 겨울이죠. 삶을 이루고 있는 무수한 인연들이 있어요. 나 우산 안 가져왔는데, 근데 옆에 있는 여자분이 내가 가져왔는데요. 같이 쓰고 갈까요? 이렇게 해갖고 같이 쓰고 갔어요. 그날 같이 오지 않았던, 같이 쓰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위 사례에 학생이 태어난 원인을 부모님의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소중한 인연을 찾아보자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연애에 해당하는 것은 비우산, 식사, 지하철, 비슷했던 퇴근 시간 등 실로 무수하죠. 심지어 그날 퇴근 시간이 늦어지게 한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까지도 인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계는 수많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그 모든 조건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라고 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와 나의 인연이 소중하죠. 그 인연은 조상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의 짝도 역시 그 인연 속에 있죠.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의 인연은 수많은 연으로 묶여있다. 따라서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 연이라는 건 결국은 그 순간의 일시적인 게 아니라 무수한 시간 속에서 그 한순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자 이 얘기죠. 자, 이제 74번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동양윤리의 접근 두 번째인데 도교와 동양윤리 의의까지 동양윤리의 의의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의 윤리는 무의라는 개념의 맥락적 의미는 그랬어요. 무의라는 개념은 그랬어요. 무의라는 거는 노자가 쓴 노자 4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보태지고 그 지식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덜고 또 덜어내면 무의의 지경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얘기를 우리가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은 도를 깨닫는 법을 알겠죠. 깨닫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노자가 48장에 이렇게 쓸면서 무의라는 개념의 맥락적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저 여기에서 그냥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를 노자가 보기에 유교는 인위적 문화체계를 형성을 했어요. 그쵸? 유교는 인위적 문화체계를 형성을 했어요. 근데 이 인위적 문화체계가 뭐죠? 성인의 삶의 바탕이 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게 뭐였어요? 예죠, 예. 따라서 예는 누구를 본뜬 거예요? 성인의 모습을 본뜬 게 예입니다. 이 예를 모든 사람들이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인위적 문화 체계죠. 그래서 거기에 인간을 모두 집중 통일시키려 하였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예를 실천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위적 문화 체계는 인간 사회 안에서 동의되고 동의됐다는 것은 그래 맞아 이거 괜찮아 해갖고 합의를 봤다는 얘기죠. 동의되고 정연되어 전통 안에서 축적된 문화력으로 형성되었죠. 이건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가는 예를 형성하는 과정이 우리는 인위적 문화체계를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개인의 수양이라는 것도 이 문화체계의 작은 부분들을 쌓고 또 쌓아 결국 전체적인 체계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개인의 수양이라는 건 극기와 수기를 통해서 공동체 이론으로서 이 조화의 달성을 이루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체계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려고 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위적인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데 그 처음은 뭐예요? 수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치국평천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자는 이러한 과정에 결국은 하나의 이념과 가치 체계로 인간을 인의로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묶음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해치고 이 모습에 맞게끔 우리를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의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은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깨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노자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를 불균형으로 몰고 간다고 보았다. 이 불균형이 뭐죠? 자연스럽지 않음으로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체계화된 문화 내용을 덜어내고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위이다라고 그랬어요. 무위이다. 무위는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연성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위는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자에 있어서의 노자는 도를 절대적이고 본원적인 거니까 유교에 있어서의 천의 개념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도는 본원적인 것인데 만물의 생성과 존재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저희 유교에 있어서의 천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노자 장자에게 있어 도란 인간 당위의 법칙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 당위의 법칙이 뭐죠? 예를 넘어서는 천지 만물의 모체로서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초월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초월한 뭐예요? 초월적인 어떤 것입니다. 초월적인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합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 얘기는 유교에 있어서의 천이나 도교에 있어서의 도나 그 다음에 기독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이나 그 불교에 있어서의 불의 개념이나 이 모든 것은 뭐죠? 초월적인 상태잖아요. 초월적 상태니까 이것을 우리는 초월적인 것은 우리가 언어로 파악이 가능하다 못하다. 파악은 하기 힘들다.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가 체득하거나 경험을 해야 한다. 체득이나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체득과 경험을 통해서 이게 도구나 이게 하늘의 소식이구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천인합일이 된 상태입니다.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플라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데아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와 상대적 세계관 그랬어요. 도는 절대적 세계관이죠. 모든 걸 하나로 보잖아요. 근데 상대적 세계관은 뭐예요? 우리가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판단하는 곳이니까 이거는 절대지고 이거는 뭐예요? 분별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도교에서는 도가 우주의 근원이며 만물의 법칙이라고 봤죠. 그래서 도는 스스로 그러함,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무의라고 자꾸 판단을 하는데 이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우주 자체가 혹은 사물 자체가 가진 궁극적인 속성에 따라서 운동하고 변화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발음이라 하고 이것을 자연이라 하고
발음이라 하고 자연이라 하고 무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볼까요? 뭐라고 돼 있나? 우주 자체 혹은 사물 자체가 가진 궁극적인 속성. 그게 뭐예요? 발음이라는 거예요. 발음. 이 발음은 결국은 뭐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오냐면 발음, 자연, 무의로 오고 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만물의 균형, 조화, 변화가 이러한 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도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치에 따르는 거예요. 이치. 이치에 따르는 것을 사람이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물이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사리 또는 물리 이런 식이 한다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리에 따르는 거예요. 전체를. 이치에 따른다는 순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교는 이 세계의 상대적인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 세계가 그러니까 분별지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큰 것은 그와 대비하는 것에 의해서 크게 여겨지고 아름다운 것도 그와 대비하는 것 아름답다고 여겨진다. 이게 뭐예요? 분별지죠. 분별지. 도의 측면에서 보면 이 도의 측면이라는 건 뭐 절대지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가치는 도에서 함께 나왔으나 이름을 달리할 것뿐이기 때문에 귀천, 선악, 미추, 시비 등을 차별화하지 않아야 한다. 왜요? 절대지에서 봤을 땐 모두가 한결같다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무의 자연의 길을 봅시다. 무의라는 게 뭐라고 지금 우리는 했냐면은 우주 자체 또는 사물 자체가 가진 궁극적 속성 그랬죠. 우주 자체 또는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의 자연의 이 상태를 한번 볼까요? 무의 자연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의 자연의 길, 인간도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세계 속의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인간에게는 자연을 거스르고자 하는 욕구, 탐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질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위에서 우주 자체, 사물 자체 이랬잖아요. 이 사물 자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죠? 예, 발음이라는 거예요. 발음. 이 발음은 뭐예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고 이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함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질서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자연 그대로의 질서가 그 자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체를 따르는 무의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교에서는 인위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며 그랬습니다. 자연 그대로니까 여기에서 뭐죠? 무의하게 그 자체로 살아가는 소박한 꾸미지 않는 순리, 꾸미지 않는다는 게 뭐죠?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마음을 가지려니 심재하고 조용히 앉아서 시비 분별을 의지하는 자망을 제시한다. 이 얘기는 시비 자망, 이게 뭐 심재 자망은 누구의 얘기였어요? 장자의 얘기였죠. 장자. 이러한 수양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사회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논일듯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소유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소요유를 한번 볼까요? 소요유란 소요와 유자가 결합한 말입니다. 소요의 뜻은 갖가지 사물들에 얽혀서 일을 하되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여유 자작찬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 없이 거닐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소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소요를 한다는 거는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이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소요한다고 그랬을 때 어때요? 자연 속에서 거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삶을 소풍 가듯이 산다는 뜻이다.
그래서 마음이 유유자적한 경지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절대 자유의 경지다라고 이렇게 장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게 소요학파라고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도들과 산책하면서 이 산책하면서라는 게 페리파테인이라는 용어래요. 산책하면서 강의하고 논의한 페리파토스, 즉 산책길에서 유래가 된 게 이제 소요학파였고 페리파토스 학파 그렇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학파는 페리파토스 학파, 소요학파 이렇게 불리고 이게 이국인인 이랬어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게 아테네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는 동안의 학교가 이게 리케이온이거든요. 근데 이 리케이온은 일반 공개의 김나시온이라는 체육소라는 것을 빌려서 사용한 곳이 리케이온이래요. 그래서 이게 체육소라고 하지만 이게 성스러운 장소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2대째 아리스토텔레스가 가 아닌 두 번째 이제 학장이 요즘에 얘기하면 학장이나 총장이죠.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사람이 팔레론의 데메트리오스의 원조로 비로소 부지나 시설 성전을 갖춘 학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유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가르침을 가르쳐 줬고 그 이후에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사람이 팔레론의 데메트리오스의 원조로 팔레온에 있는 데메트리오스의 원조로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로 하면 불교로 하면 시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겠죠. 시주를 받아서 비로소 부지나 시설 성전을 갖춘 학원이 되었다. 자, 이제 물화일체와 이상적 인간상 봅시다. 물화일체라는 건 나와 사물의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게 물화일체.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게 모든 게 하나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천인합일의 경지나 또 다른 표현이 이거예요. 이상적 인간상. 도교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으로는 지인, 진인, 신인, 지인, 진인, 신인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을 비우고 절대적인 존재인 도를 체득하여, 이 보면 절대적인 존재인 도를 체득하여 그랬죠. 그래서 만물과 나 사이의 구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물화일체의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재물. 재물이라는 게 모든 만물은 고르게 봅니다. 하고 유기체적 세계관 또는 자연관을 실천합니다. 하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재물이라고 그랬죠. 저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자비. 이 자비관이 뭐예요? 모두가 평등한 형태의 것으로 보고 있는 관이 자비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것은 뭐예요? 불교와 도교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장자와 노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상선약수에 대한 얘기예요. 장자가 뭐라고 그러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쓸모없는 것이 가장 쓸모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산에 갔더니 나무가 좋은 나무가 있고 굉장히 더 오래된 한 7, 800년 된 이게 큰 기둥 큰데 이게 막 휘어져 갖고 어디에 쓸 데가 없는 그러한 나무가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길게 쭉쭉 뻗은 이 나무를 꺾어가고 이게 오래된 이렇게 휘어 있는 나무는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쓸모없는 것이 가장 쓸모있는 법이다라고 장자가 그렇게 그 나무가 생존하는 걸 보고 표현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해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면서 겸손한 것이 강한 것을, 우리는 마치 그 동화가 있었죠. 태양이
바람하고 누가 옷을 먼저 저 사람의 옷을 벗길까 그랬더니 바람이 씩 하고 날려서 한다. 그러니까 더 여몄죠. 근데 햇빛은 잔잔하게 하니까 더우니까 자기가 스스로 벗었다. 이 비슷한 얘기겠죠. 그래서 노자에 있어서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해갖고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겸허하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겸허를 얘기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과 다투지 않는 부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자의 기본 사상은 상선약수인데 겸허와 부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동양윤리의 의의를 하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사상의 의의는 뭐예요? 유기체적 세계관이에요. 모든 것은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하고 개개의 생명이 서로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천국과 우리의 현실 세계, 지상 세계 이게 나눠져 있다. 아니요, 우리는 이론적이에요. 이론적 세계관이에요. 왜? 모든 게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동양은 인본주의예요. 사람의 근본이 되는 인본주의 사상인데, 동양 사상의 특징을 인본주의, 인간주의라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인문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인성의 고향을 최고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 인성의 고향이니까 뭐죠? 우리는 수기하고 극기, 이게 최고의 우리의 수양 방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는 사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성인이 되는 것이 최고 목표, 이게 누구였어요? 유교에서 그랬죠.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성인이 안 되는 뭐예요? 탐욕에 찌들어갖고 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가치가 바로 사랑과 관련된다. 동양적 가치는 어떤 추상적인 가치나 초월적 존재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관계학이에요. 관계, 우리의 삶은. 그래서 동양 사상의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이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천지인 삼재의 하나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질서와 장의 일부분이며 동시에 전체이다. 그리고 인성의 고향을 궁극적 가치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인간을 관계론의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개인주의의 좁은 틀에서 벗어난다. 인간을 관계론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인문적 환경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곳, 즉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면 개인 간이 아닌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가 이루어가는 사회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국제사회 정도라고 이해하면 인문적 환경이란 사회, 이것은 우리가 지구상의 사회니까 국제사회 정도로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듯하다.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도 사회라는 틀 안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인문적 환경의 가장 기본은 사회이지만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 보면 동양윤리의 의의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 돼요? 동양윤리적 접근은 인간 소외, 계층 간 불평등, 물질 만능주의 같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욕망이 충족을 위한 과도한 경쟁에 대하여 동양윤리적 사고는 욕망을 충족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죠. 세 번째는 생명 존중이나 자연과의 조화도 연결되죠. 그래서 불교의 불상생과 명상, 도교의 자연 친화적 삶의 방식, 유교의 검소한 생활 방식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유불도 모두가 인간과 자연의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양윤리는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수양과 수행을 통한 개인의 인격 완성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뭐예요? 이상적 인간과 이상사회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길을 모색하기도 한답니다. 자, 오늘의 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